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KBS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세부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배터리가 아닌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달부터 추진하려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시기와 폭은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부차 지역을 탈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돼 러시아군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민간인 8,40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공식 집계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 재판 시작을 앞두고 뉴욕시는 시위 관련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대전, 대구 등에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현재 38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틀 만에 다시 모인 정부 여당.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관심이었는데 1시간여 논의의 결론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2분기가 시작되지만 인상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분기 요금은 동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2분기라고 또 하는 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을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부와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정협의를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실천이 하나씩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도 대통령실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시점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데 조삼모사식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수요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전쟁 초기 1,0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는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던 부차 지역을 탈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차의 비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엔은 개전 후 지금까지 공식 집계로만 8천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개전 직후 러시아군에 점령된 부차. 지난해 3월 31일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탈환한 후 러시아군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차에서만 400여 구를 포함해 키우 북부 지역에서 1,0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처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차 탈환 1년을 맞아 열린 추모 행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е зло впаде саме тут, в Україні, і більше не зможе піднятися. Людяність переможе.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차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곳에서 참혹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8,4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4,0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These figures a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Most of the casualties resulted from the Russian forces' use of wide-impact explosive weaponry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유엔은 러시아군에 의한 직결 처형이나 고문, 성범죄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점령지나 러시아 영토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은 지난달 현재 16,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던 핀란드가 헝가리에 이어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어 며칠 안에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을 했던 스웨덴에 대해선 여전히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사자로 정치적 파장은 물론 폭력 사태 재발 우려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던 성인물 여배우에게 건넨 돈 13만 달러와 관련해 기소한 건데 구체적 혐의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처음입니다. 현직인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계속되는 질문에도 관련 언급은 없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Trump are politically motivated. I have no comment on Trump.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은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로 물들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Political prosecution being affected by a Manhattan DA who literally campaigned on bringing charges against one particular American.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go in there and we'll proceed to see a judge at some point, plead not guilty, start talking about filing motions, which we will do immediately and very aggressively. 현지 시각 4일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시 당국은 관련 시위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 안팎은 기소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틀 만에 피해자 3명을 붙잡았는데 납치된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멈춰서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여성을 바닥으로 끌고 나옵니다. 여성이 쓰러진 채 저항해보지만 뿌리치기엔 역부족. 결국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차량은 바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CCTV에 포착된 납치 순간입니다. 사이렌 센서를 한 5번 정도 들려서 건물 안에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남성 2분이 내려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분을 끌고 내려가는. 경찰은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고 납치하려고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납치범들은 이튿날 오전 대전에서 차량을 버린 뒤 렌터카를 빌려 충북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을 태운 택시기사는 두 남성의 신발에 진흙이 가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버려진 차량에선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흩어져 움직이다 어제 낮 성남시 수정구에서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일당 1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이들은 납치한 여성을 사채업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로 그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시간 전부터 잠복하다 계획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밝히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모란역에서 피의자 한 명이 붙잡혔고 1시간 반쯤 뒤 역에서 2km 떨어진 모텔에서 또 다른 피의자도 체포됐습니다. 내실로 왔다가 1시간쯤에 이제 경찰이 왔나 봐요. 머릿수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중년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이후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남성까지 모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숨진 피해 여성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범행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한 투자회사 대표였는데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 측과 원한 관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 여성의 집을 정확히 알고 귀가 시간에 맞춰 잠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3명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를 조사한 뒤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제 5.18 피해자들을 만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고 말한 전 씨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앞에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전 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씨는 5.18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이며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 일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전 씨는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남기고 이름 없는 무명열사 묘역까지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희생자의 묘비를 닦기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식을 잃고 43년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어머니는 전 씨의 참배를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제가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한단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전두환 씨 일가 중 처음으로 사죄한 전 씨에게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수그러지고 풀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런 진정성을 정말 저희들한테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나아가 숨어있는 가해자들이 이제는 양심 선언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전 씨는 당분간 광주에 머물면서 사죄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4월의 첫 주말입니다. 오늘은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을 즐기기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0.2도로 온화하게 출발했고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면 좋으련만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에는 주로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과 강원 영동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서울 10.2도, 전주 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2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봄꽃 구경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정 변호사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는데 여당은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 3개월 진단, 그리고 관련 사건 수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갔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야당 의원들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볼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당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이것을 그냥 흘려보냅니까? 정순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청문회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던 속내가 드러났다며 1시간 넘는 공방을 벌였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견해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안 밝혀진다고 그때마다 퇴장을 하시면. 교육위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 학폭 기록 삭제에 관여한 아들의 고3 담임교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인사검증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자녀 학교폭력 관련 서류 등을 내달라는 국회 요청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건강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검증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연일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야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에 대통령실이 그제에 이어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내로 들여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선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수 문제를 보도한 일본 매체에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적극 진화에 나서는 건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외교 일본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 보고 누락설의 사례로 꼽히는 한류스타 공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방미 행사 일정이 없다는 건데 안보실장 교체 뒤에도 추가 의혹이 이어지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미 정상회담도 우려된다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은 대일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 참사라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다면 반일 감정을 앞세운 죽창가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한령의 여파로 중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K-팝 공연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베이징에서 K-팝을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 콘서트가 열려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K-팝 AR 콘서트가 열리는 베이징 한국문화원. 공연 2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티켓 오픈 21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극심한 경쟁을 뚫고 예매에 성공한 중국 팬들입니다. 已经很久没有来过这样的线下了，所以说我觉得这次还是就是对所有的环节都还挺期待。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스테이시와 엑소, 슈퍼주니어 등 보고 싶었던 가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실제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증강현실 AR 기술과 실감 음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양초를 봐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춤도 잘하시고 그냥 멋지고. 한한령의 역량으로 지난 2016년 엑소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K-팝 공연의 명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K-팝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으로의 음반 수출액은 지난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상업 공연의 접수와 승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K-팝 실물 공연도 재개될지가 관심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꾸준히 그 인기가 있다는 것이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잠재해 있었던 그런 한국에 대한 K-팝에 대한 인기가 더 크게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한령이 다소 해소된다 해도 공연 준비에만 반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중국 팬들이 K-팝 공연을 직접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고성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SUV, 경차가 잇따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과 SUV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와 경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재판 내내 두 사람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달려나와 날계란을 던집니다. 법원 직원과 경찰이 곧바로 제지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이 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와 첫 법정 대면이 이뤄진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이 대표가 고개를 들어 잠시 쳐다봤을 뿐 재판 내내 두 사람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과 유 전 본부장의 답변을 메모하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부른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 후보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에는 함께 이 대표에게 수차례 직접 보고했고 호주 출장 당시에도 이 대표가 수행비서와 김 전 처장과 따로 바다 낚시를 즐길 만큼 스스럼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이 대표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땅과 주택 두 채를 요구해 건축계획서까지 준비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던 2014년 대장동 일당의 자금 조달을 돕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본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에 400평대 상가부지와 단독주택 2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이런 요구를 해왔다. 박 전 특검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일했고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욱 변호사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 하셨나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건축 계획서와 우리은행 사업실무부서의 회의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고 하나은행이 참여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고강 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용된 건 일단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이고 내란 음모 혐의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3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스스로 귀국한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검찰은 이틀간 밤 늦게까지 조사한 후 어제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내란 음모 등 9가지에 달했지만 구속영장에는 일단 직권남용과 횡령 등 3가지만 적용했습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한 혐의는 빠진 겁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넘긴 수사 기록은 130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필요성을 집중 소명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제 피의자 신문 1시간, 기록 검토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과 협의했는지, 계엄령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울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 전 사령관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 역시 KBS에 확인 요청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고 내란 음모는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살아서는 귀국 안 한다고 했다가 스스로 돌아온 조 전 사령관에게서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는 이제 검찰의 몫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유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 공동 작업자인 신현성 씨로부터 티몬이 업계 최초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면서 이번 주말 고창이나 경주 등 전국 곳곳에 꽃축제가 열립니다. 고속도로 타고 꽃놀이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과 내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1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일교차 큰 날씨에 경주와 울산 지역의 고속도로 1호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전거리 충분히 두시고요. 1번 경부선, 요즘 동탄 일대 새로운 우회도로로 통행되고 있죠. 이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나들이 차량들이 속속 고속도로로 몰려들면서 경부선 오산과 천안 부근 정체 시작됐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도 순산터널 부근에서 막힙니다. 이 시각 50번 영동선이 가장 불편한데 강릉 방향 정체에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 나들목부터 양지터널까지 이어지고요. 광주 원주선도 원주 방향으로 초월 부근에서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도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 때문에 2주나 빠르게 벚꽃이 피어났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의 서울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르겠고요. 이후에도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과 강원 영동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강릉이 8.6도, 대구 7.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강릉이 22도, 서울과 대전, 청주가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엔 목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한정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현재 38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틀 만에 다시 모인 정부 여당.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관심이었는데 1시간여 논의의 결론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2분기가 시작되지만 인상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분기 요금은 동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2분기라고 또 하는 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을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부와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정협의를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실천이 하나씩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도 대통령실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시점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데 조삼모사식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수요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풀렸지만 밤 늦은 때 소비는 어쩐 일인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더디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갑니다. 손서영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 24시간 운영하던 대표 업종, 바로 찜질방과 목욕탕입니다. 방역 제한이 모두 풀렸지만 목욕탕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찜질방은 아직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요즘 가스비 전기요금 부담이 있는 데다 주인이 직접 일하기 힘든 심야 시간대엔 일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야간에는 손님들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야간에 인건비 대비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손님을 붙잡기 위해 높은 물가에도 커피와 맥주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텨봤지만 카페를 찾는 사람이 밤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 평일은 거의 9시에 문 닫을 때도 있고 10시에 문 닫을 때도 있고. 코로나가 본격화하며 감소한 심야 시간대 소비가 여전히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고깃집과 카페 같은 대표 자영업종의 심야 매출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고깃집으로 대표되는 한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 심야까지 이어지지 않는, 즉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패턴이 나타나고요. 코로나 기간 일찍 집으로 돌아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소비 형태의 변화가 이젠 일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각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영화를 본다든가 혼술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소비 문화가 좀 정착됐다. 심야 시간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간 영업 시간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벚꽃이 절정인 요즘 전국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국제 정원 박람회가 개막해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한 순천 동천 옆에 푸른 잔디밭이 깔렸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걷어내고 만든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박람회장에서 유일하게 지하에 만든 시크릿 가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키즈 가든 등 각종 테마 정원, 찰스 국왕 3세 정원으로 이름 붙여진 영국 정원 등 3개 정원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모습들도 좀 보이고 봄꽃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정원 박람회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체험시설도 대폭 늘었습니다.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색 숙박시설 가든스테이가 추가됐고 배를 타고 정원을 둘러보는 특별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박람회장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하늘이 만든 정원 순천만, 사람이 만든 정원인 국가정원 2개를 다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순천 동천 특설 무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초청 국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 박람회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빛의 장인으로 불리는 세계적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자신이 설계한 뮤지엄 산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엽니다. 도시의 유산이 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며 80대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을 노래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270m, 서울 남산 높이에 펼쳐진 뮤지엄 산. 붉은 아치형 예술품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으로 이어진 700m 건축의 세계로 이끕니다. 하늘과 맞닿은 물의 정원을 걷다 보면 거대한 작품 속에 들어온 듯합니다. 한 해 20만 명이 이렇게 허물어진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즐기러 옵니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손끝에서 태어난 공간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28살부터 전 세계를 돌며 건축한 250여 개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80 넘은 나이에도 희망을 말합니다. 青春っていうのは20代、10代、20代を青春じゃなくて人生が100歳までならば100歳まで青春にあるためには一番芸術大事だと思ってます。 거친 거푸집 흔적 그대로, 콘크리트의 속살 그대로, 지역에서 난 돌의 형상 그대로, 바닥과 벽, 천장을 꿰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건축 기법은 꾸밈없는 그의 인생관을 닮아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라는 건축적인 철학을 가지고 만든 공간이에요. 전시뿐만 아니라 파빌리온 공간까지도 좀 더 사유하고 명상하는 그런 공간들을 30년에 걸쳐 버려진 섬을 예술의 섬으로 재창조한 나오시마 프로젝트처럼 풍경을 다시 만들어 공동체를 재생하는 그의 도전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한 어부들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무산돼 피해어민의 기대를 또 한 번 꺾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197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간첩으로 내몰린 이른바 납북귀한 어부 사건. 최근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연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납북귀한 어부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심 결정이 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90이 넘는 피해자는 물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피해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인데 정작 재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원고 측인 검찰이 일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2번 버림받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50년의 수곤이 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오늘 재판을 임했거든요. 첫 번째 재판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벌써 이건 아니다라는 모든 차편들이 매진돼 가지고 저는 전남 모성에서 서울서 자고 서울서 또 여기 오고. 검찰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앞서 속초에서 열렸던 재심 재판에선 담당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섰고 강릉에선 석 달 만에 무죄가 구형돼 최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3월 말까지 준비를 못했다라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하루 전이라도 준비가 안 됐으니 연기를 신청했어야죠. 납북귀한 어부 사건 피해자들은 공판 부장검사와 검사장 등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여성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과거 성폭행 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대 내 성범죄나 사망 사건은 경찰에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경찰과 군이 수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아침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부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유서에서 2017년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부사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숨진 A씨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군이 경찰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나 성범죄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감식과 시체 검시에만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군은 유서를 포함해 관련 수사 내용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또한 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육군에서 단순 변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유서를 비롯한 수사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해당 사안은 숨진 A 부사관의 유서 내용으로 볼 때 법 개정 전의 일이라며 경찰에 이첩할지 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에 예측했을 때보다 더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2055년 고갈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 하지만 곧 서서히 회복돼 2050년엔 1.2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이번 재정 추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져도 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됩니다. 5년 전 예측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금 소진 시기는 같지만 그 이후론 월 소득의 약 42%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엄청 많이 내는데 둘 다.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올려야 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세워놓는 모델을 말해주는 게 저희한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다만 70년간 평균 수익률을 기존 예측보다 1%포인트 올리면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효과와 같아 정책적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려면 고도의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금 수익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더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지난 재정 계산에서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국민연금 1월 수익률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프로야구가 오늘 막을 올리는데요. 개막을 앞두고 악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 간부의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KBO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수도권 한 팀에선 불법 도박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허술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자회사인 KBOP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BO와 KBOP 간부 A씨의 배임 수재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A씨는 지난해 횡령 로비 혐의가 불거졌던 스포츠 마케팅 업체로부터 중개권과 관련해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온라인 도박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KBO는 수도권 모팀과 관련된 불법 도박 제보가 접수됐다며 내용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은 출장 정지나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선수나 지도자인지 또는 직원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제보가 됐고 현재 조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3월은 잔인했습니다. 3월 23일 롯데 투수 서준원이 범법 행위로 방출된 후 기소됐고 3월 29일엔 기아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이 이어졌습니다. WBC 3연속 1라운드 탈락부터 팬들을 실망시킨 일련의 사태들. 거듭된 악재 속에 프로야구가 41년 역사상 가장 어수선한 개막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승부 조작 등 각종 비리에 가담한 축구인 100명을 사면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던 대한축구협회가 결국 사흘 만에 결정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축구협회 지도부의 안이한 인식과 행정, 헛발질이란 표현도 부족해 보입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축구인 100명 사면안을 재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도출됐습니다. 사면 전면 철회였습니다. 한층 엄격해진 도덕의 기준과 함께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시작하기 1시간 전 승부 조작 가담자 등 100명의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기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 가담자 48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축구 팬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 징계자 사면이란 자체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없어 엉터리로 규정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아 전면 철회했습니다. 1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충분히 반성을 했고 죗값을 어느 정도는 치렀으니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일부 축구인들의 건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사면 철회라는 중요 사안에 대해 입장문만 발표하고 나가버려 여전히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축구인 헌장 7조인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배격보다 우리는 축구 가족이라는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힌 듯한 축구협회. 카타르 월드컵 16강 자축으로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지난달 초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해법 발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검정 완료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죄와 반성,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놓고 가해자인 일본이 지금껏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되짚어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이야. 내 죽기 전에, 내 눈 감기 생전에 한번 분풀이 꼭 말이라도 분풀이 하고 싶어요.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함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해 군인들 40명, 50명을 성공동변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함으로써 새로운 한일 관계. 무라야마 일본 총리가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사죄 발언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한국에 대해서 되풀이해온 사죄와 반성은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라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두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이 1년 7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日本政府は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 자체를 또 부정하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이렇게 공부시켜준다고 해서 연예인에서 끌려가가지고. 다 전할 수도 없고 일어나 눈 감았다 보면 내 하늘 어디 가도 구경 나고 싶어. 잘못했다고 빌고 해야지. 사죄 받아야지요. 도대체 지금들이 뭔데? 김나라! 사는 날까지는 그놈들한테 사죄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당했지만 다시는 우리들과 같은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우리 정부도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돈으로 보상 들었어요. 나 도로지 17살 때로 돌려주세요. (4월의) 첫 주말인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서울, 경기 일부 지역과 곳곳에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0.2도로 출발했고요. 강릉이 8.6도, 대구 7.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과 서울, 청주가 26도, 광주 27도, 강릉 22도 예상되고 대구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아닌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달부터 추진하려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시기와 폭은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부차 지역을 탈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돼 러시아군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까지 민간인 8,40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공식 집계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 재판 시작을 앞두고 뉴욕시는 시위 관련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대전, 대구 등에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 돈 최대 1,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부품 규정에선 배터리의 원료 물질과 소재를 제외한 양극과 음극판 등을 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도 광물 기준과 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과 관련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부터 외국 우려단체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담겼습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최종 발표되며 우리 정부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통상 논란을 빚었던 한국산 전기차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해왔던 정부와 여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현재 38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틀 만에 다시 모인 정부 여당.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관심이었는데 1시간여 논의의 결론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2분기가 시작되지만 인상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분기 요금은 동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2분기라고 또 하는 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을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부와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의 의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정 협의를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실천이 하나씩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도 대통령실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시점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데 조삼모사식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수요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전쟁 초기 1,0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는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던 부차 지역을 탈환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차의 비극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엔은 개전 후 지금까지 공식 집계로만 8천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전 직후 러시아군에 점령된 부차. 지난해 3월 31일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탈환한 후 러시아군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차에서만 400여 구를 포함해 키우 북부 지역에서 1,0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처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차 탈환 1년을 맞아 열린 추모 행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е зло впаде саме тут, в Україні, і більше не зможе піднятися. Людяність переможе.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차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곳에서 참혹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8,4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4,0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These figures a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Most of the casualties resulted from the Russian forces' use of wide impact explosive weaponry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유엔은 러시아군에 의한 즉결 처형이나 고문, 성범죄 등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점령지나 러시아 영토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은 지난달 현재 16,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던 핀란드가 헝가리에 이어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어 며칠 안에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을 했던 스웨덴에 대해선 여전히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사자로 정치적 파장은 물론 폭력 사태 재발 우려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지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던 성인물 여배우에게 건넨 돈 13만 달러와 관련해 기소한 건데 구체적 혐의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처음입니다. 현직인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계속되는 질문에도 관련 언급은 없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Trump are politically motivated. I have no comment on Trump.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은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로 물들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Political prosecution being affected by a Manhattan DA who literally campaigned on bringing charges against one particular American.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go in there and we'll proceed to see a judge at some point, plead not guilty, start talking about filing motions, which we will do immediately and very aggressively. 현지 시각 4일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시 당국은 관련 시위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 안팎은 기소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붙잡았는데 납치된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멈춰서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여성을 바닥으로 끌고 나옵니다. 여성이 쓰러진 채 저항해보지만 뿌리치기엔 역부족. 결국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차량은 바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CCTV에 포착된 납치 순간입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한 5번 정도 들려서 건물 안에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남성 2분이 내려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분을 끌고 내려가는. 경찰은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고 납치하려고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납치범들은 이튿날 오전 대전에서 차량을 버린 뒤 렌터카를 빌려 충북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을 태운 택시기사는 두 남성의 신발에 진흙이 가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버려진 차량에선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흩어져 움직이다 어제 낮 성남시 수정구에서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일당 1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이들은 납치한 여성을 사채업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로 그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시간 전부터 잠복하다 계획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모란역에서 피의자 1명이 붙잡혔고 1시간 반쯤 뒤 역에서 2km 떨어진 모텔에서 또 다른 피의자도 체포됐습니다. 대실로 왔다가 1시간쯤에 이제 경찰이 왔나 봐요. 모래 쓰고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중년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이후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남성까지 모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숨진 피해 여성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범행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한 투자회사 대표였는데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 측과 원한 관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 여성의 집을 정확히 알고 귀가 시간에 맞춰 잠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주변 인물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3명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를 조사한 뒤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광주를 방문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제 5.18 피해자들을 만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고 말한 전 씨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앞에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전 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씨는 5.18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이며 주범은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누구도 아닌 저희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 일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전 씨는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남기고 이름 없는 무명열사 묘역까지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희생자의 묘비를 닦기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식을 잃고 43년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어머니는 전시의 참배를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재하라,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고 안 난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전두환 씨 일가 중 처음으로 사죄한 전 씨에게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수그러지고 풀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런 진정성을 정말 저희들한테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나아가 숨어있는 가해자들이 이제는 양심 선언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전 씨는 당분간 광주에 머물면서 사죄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정 변호사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는데 여당은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황장애 3개월 진단, 그리고 관련 사건 수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갔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야당 의원들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볼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당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이것을 그냥 흘려보냅니까? 정순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청문회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던 속내가 드러났다며 1시간 넘는 공방을 벌였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견해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안 밝혀진다고 그때마다 퇴장을 하시면. 교육위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 학폭 기록 삭제에 관여한 아들의 고3 담임교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인사검증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자녀 학교폭력 관련 서류 등을 내달라는 국회 요청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건강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검증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연일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야권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에 대통령실이 그제에 이어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내로 들여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선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수 문제를 보도한 일본 매체에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적극 진화에 나서는 건 대일 외교에 대한 여론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외교 일본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 보고 누락설의 사례로 꼽히는 한류스타 공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방미 행사 일정이 없다는 건데 안보실장 교체 뒤에도 추가 의혹이 이어지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미 정상회담도 우려된다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은 대일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 참사라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다면 반일 감정을 앞세운 죽창가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한령의 여파로 중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K-팝 공연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베이징에서 K-팝을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 콘서트가 열려 중국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김효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K-팝 AR 콘서트가 열리는 베이징 한국문화원. 공연 2시간 전부터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티켓 오픈 21초 만에 매진될 정도로 극심한 경쟁을 뚫고 예매에 성공한 중국 팬들입니다. 已经很久没有来过这样的线下了，所以说我觉得这次还是就是对所有的环节都还挺期待。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스테이시와 엑소, 슈퍼주니어 등 보고 싶었던 가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실제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증강현실 AR 기술과 실감 음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양초를 봐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춤도 잘하시고 그냥 멋지고. 한한령의 역량으로 지난 2016년 엑소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K-팝 공연의 명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K-팝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으로의 음반 수출액은 지난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상업 공연의 접수와 승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K-팝 실물 공연도 재개될지가 관심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꾸준히 그 인기가 있다는 것이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잠재해 있었던 그런 한국에 대한 K-팝에 대한 인기가 더 크게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한령이 다소 해소된다 해도 공연 준비에만 반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중국 팬들이 K-팝 공연을 직접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고성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SUV, 경차가 잇따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과 SUV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와 경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재판 내내 두 사람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달려나와 날계란을 던집니다. 법원 직원과 경찰이 곧바로 제지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이 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와 첫 법정 대면이 이뤄진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이 대표가 고개를 들어 잠시 쳐다봤을 뿐 재판 내내 두 사람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과 유 전 본부장의 답변을 메모하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부른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 후보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에는 함께 이 대표에게 수차례 직접 보고했고 호주 출장 당시에도 이 대표가 수행비서와 김 전 처장과 따로 바다 낚시를 즐길 만큼 스스럼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이 대표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땅과 주택 두 채를 요구해 건축계획서까지 준비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던 2014년 대장동 일당의 자금 조달을 돕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본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먼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에 400평대 상가 부지와 단독주택 두 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이런 요구를 해왔다. 박 전 특검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일했고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욱 변호사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 하셨나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건축계획서와 우리은행 사업실무부서의 회의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고 하나은행이 참여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용된 건 일단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이고 내란 음모 혐의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3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스스로 귀국한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검찰은 이틀간 밤 늦게까지 조사한 후 어제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내란 음모 등 9가지에 달했지만 구속영장에는 일단 직권남용과 횡령 등 3가지만 적용했습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한 혐의는 빠진 겁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넘긴 수사 기록은 130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필요성을 집중 소명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제 피의자 신문 1시간, 기록 검토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 윗선과 협의했는지, 계엄령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울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 전 사령관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 역시 KBS에 확인 요청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이고 내란 음모는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살아서는 귀국 안 한다고 했다가 스스로 돌아온 조 전 사령관에게서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는 이제 검찰의 몫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유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레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로부터 티몬이 업계 최초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4월의 첫 주말인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구 24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10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밖에 나가실 때는 얇은 겉옷 한 벌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좋지 못합니다. 오전에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오후에도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계속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을 찾으시는 분들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강릉이 8.3도, 대구 7.5도, 대전은 6.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 25도, 대전 26도, 부산 21도, 목포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인 제주 4.3 75주년을 앞두고 일부 보수 성향 정당과 단체가 제주도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3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10여일 만에 강제 철거됩니다. 제주 4.3이 공산폭동이란 주장이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입니다.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현수막을 설치한 보수 성향의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됐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단적으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겁니다. 그 행정 대집행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고장도 하나 없어요. 4월 3일 추념일 당일에는 과거 강경진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 이름으로 추념식장 앞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이에 맞서 유족청년회와 제주대 총학생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맞불 집회를 열고 4.3 기억과 전승에 더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4.3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알리고 기억하여 전승하는 역사를 숙명으로 알고 실천을 할 결의한다. 제주 지역 정치권도 제주 4.3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와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요구하며 어제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전국의 학교 4곳 중 한 곳에서 빵이나 떡으로 대체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샌드위치와 주스 등이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학생은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기도 합니다. 급식실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급식으로 대체식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간편식으로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이 또 아이에게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해서 도시락으로 준비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집단교섭 책임져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은 물론 명절 휴가비, 상여금 등도 인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임금 교섭 이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게 2.7%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측은 2%도 못 올려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급여 차별이 너무 더 커지고 있고요. 또 5년간 급식 노동자 60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도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통 한 4-5명 근무하는데 보통 한두 명 빼고는 다 폐 질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파업엔 학교 비정규직의 13.9%인 2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교 4곳 중 한 곳은 급식에 차질을 빚었고 전국의 돌봄교실 12,000여 곳 중
4%는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주에 교육부와 면담을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파쇄기 내부를 정비하던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동료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가고 곧이어 경찰차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제 오후 5시 20분쯤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노동자 A씨가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파쇄기에 돌이 끼었고 A씨가 기계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 정비하는 사이 동료가 기계를 재가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동료는 정비 중인 사실을 모르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계가 무슨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보여. 사고 당시 파쇄기 주변엔 3명 넘는 노동자가 함께 있었고 안전관리자도 근무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기계 정비 시에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정비 중인 기계를 다른 사람이 가동하는 걸 막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가동하는 곳에 이거 지금 그 운전 중이 정비 중이니까 작동하지 말라, 작동시키지 말라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등을 했어야지 되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파쇄기 정비에 대한 안전규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파쇄기를 가동시킨 동료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한 해 평균 6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공개됐는데 10명 중 9명 걸로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주택 소유 내역을 살폈는데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주택을 소유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47명, 전체의 15%입니다. 정당별론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가 지역구인 의원은 모두 8명. 이 중 강남 3구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유경준, 박성중, 조은희 의원 등 3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본인 지역구가 아닌데도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44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4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7명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 중엔 3명이 강남 3구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40명으로 전체의 13%였는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6명이었습니다. 소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 신고 대상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사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모두 258명, 10명 중 9명 꼴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206명이었는데 10억 원 이상 급증한 의원도 8명이나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서 논란이 됐던 울산 땅의 가액을 2억 2천여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방산주 보유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당 주식을 2억 3천여만 원에 매각했고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했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금 3억 원을 추가 신고했습니다. 미술품, 귀금속 등 이색 재산도 신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림 4점을 5천여만 원으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00만 원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는데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기준 0.78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 하지만 곧 서서히 회복돼 2050년엔 1.2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이번 재정 추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져도 기금은 2040년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됩니다. 5년 전 예측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금 소진 시기는 같지만 그 이후론 월소득의 약 42%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엄청 많이 내는데 둘 다.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올려야 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세워놓는 모델을 말해주는 게 저희한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다만 70년간 평균 수익률을 기존 예측보다 1%포인트 올리면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효과와 같아 정책적 부담은 그만큼 줄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려면 고도의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금 수익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더 달성할 수 있는 거라면 지난 재정 계산에서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국민연금 1월 수익률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남아도는 쌀을 보관할 창고도 부족하고 정부 수매도 한계에 달하면서 쌀 생산량 감축이 지상과제가 됐습니다. 식량작물로 각광받았던 쌀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상황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농촌 지도자 회의가 열리는 농협회의장.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예정이 없던 안내문을 배포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권하는 설명을 합니다. 감자도 해보셨어? 감자도 해보고 양파도 해보고 옥수수는 어때요? 옥수수도 해보고 옥수수는 더 힘들어. 농촌 자치단체마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부쩍 강화됐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 불만이 크지만 수매할 돈은 없고 양곡 창고도 가득 찾아 쌀 생산 자체를 줄이려는 겁니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전담 조직까지 발족했습니다. 일선의 모든 읍면동과 쌀 전업농 단체를 비롯해 축협까지 참여했습니다. 전담팀은 벼 재배 면적 3%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농민 모임을 찾아다니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 전환 시의 지원책을 단순히 안내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식량작물 중에 이제 보리나 밀이 있고 콩이 있잖아요. 이런 작물들을 확대해서 가자 이런 뜻이죠. 벼작물을 짓지 말고. 그러나 농민들은 벼 농사는 거의 기계화돼 있지만 다른 작물은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전환하냐며 불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 기계에 의존했기 때문에 벼 농사는 질 수가 있어서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작물 재배는 농민들은 또 작물 전환 시 수매 약속 등 확실한 소득 보장도 요구하고 있어 농정 당국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벚꽃 절정기를 맞아 나들이 가는 분 많으시죠?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 절정기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로 전망합니다. 네, 이때 이동한다면 소요 시간 이만큼은 넉넉 잡아두셔야겠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으로 원활할 때와 비교해 보면 1시간 50분이나 더 걸리는 셈입니다. 이미 대전으로 향하는 1번 경부선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기흥동탄에서 남사, 망향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천안에서 갈라지는 논산 천안선으로 이동해 보면 남풍새부터 차량터널까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쪽 향하는 60번 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 사이 9km 구간 통과하는 데만 무려 36분이나 소요되고 있고요. 50번 영동선은 용인 부근 강릉 방향으로 가장 길게 밀립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노랑 물결이 살랑살랑. 이 노랑 물결 보러 제주도로 많이 떠나잖아요. SNS에도 사진이 참 많은데 대부분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죠. 유채꽃,
그런데 우리가 유채꽃이라 생각하던 노란색 꽃이 모두 유채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유채꽃을 제대로 만끽할 계절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유채꽃을 검색해보니 이미 한겨울인 1월부터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와, 유채꽃은 정말 오랫동안 피어있나 봐요. 근데 유채는 아무리 빨리 펴도 3월 중순 이전에 꽃이 안 핍니다. 네? 그럼 1월, 2월에 유채꽃이라고 찍힌 너희들 정체가 뭐니? 들어는 보셨나요? 이 꽃의 정체는 바로 산동채꽃. 산동채꽃? 상당히 낯선 이름인데요. 왼쪽이 유채꽃, 오른쪽이 산동채꽃이라는데 색깔도 노랗고 꽃잎도 내장. 그냥 쓱 보면 너무 비슷한데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유채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1월 중순, 2월 달이 피면은 100% 산동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개화하면 산동채꽃,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개화하면 유채꽃이라고 하는데요. 개화 시기뿐만 아니라 잎 모양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대요. 유채잎은 상당히 진한 녹색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갈라져서 이파리가 여러 개 달린 형태의 같이 보이고, 산동채는 연한 녹색이에요. 배추잎같이 그냥 동그란 모양으로 돼 있어서. 또 산동채꽃은 유채꽃보다 작고 주름이나 수술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꽃의 생김새만 보고 구별하기는 어려워서 개화 시기나 잎사귀로 구별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생김새도 색깔도 유채꽃이랑 비슷한 이 산동채꽃 덕분에 제주도에서는 1월부터 꽤 긴 시간 동안 노란 꽃 물결을 즐길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 꽃을 한번 볼까요? 분명 앞에서 본 유채꽃, 산동채꽃과 아주 비슷한데 꽃이 피기 전 모습을 보면 이건 고깃집에서 자주 보던 배추? 맞아요. 이 꽃은 배추꽃이에요. 배추꽃은 품종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개화 시기가 다양한데요. 유채, 산동채, 배추.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꽃들이 이렇게 닮았을까요? 십자가 내에 배추 속이 있는데 산동채, 배추, 유채가 전부 다 그 속에 묻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꽃 형태가 되는 거죠. 식물 계통 분류학은 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 여러 계통으로 분류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속에 포함돼 있다면 그만큼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채와 산동채, 배추 모두 십자화과 배추 속으로 분류돼 있으니 그만큼 꽃의 생김새가 유사한 거였네요. 이외에도 갓, 겨자, 순무, 케일 등 여러 작물이 배추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꽃들이 무척 닮았죠? 유채꽃만 있었으면 개화 시기가 짧아 너무 아쉬웠을 제주. 배추꽃, 산동채꽃 덕분에 오랫동안 노란 꽃밭을 만끽할 수 있었던 거네요. 잠깐만, 나도 십자화가 배추 속이야. 봐봐. 브로콜리 너 맞아? (4월의) 첫 주말인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4도로 온화하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면 좋으련만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오르겠고요. 오후에도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또 내륙 곳곳에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춘천이 4.8도, 대구 7.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강릉 22도, 대구 2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